호남 출신으로 인천광역시장을 지내셨고 4선의 중진 의원으로 전략가시죠. 문재인 캠프의 총괄선대본부장 맡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이제 강력한 한파에도 촛불 집회 대 태극기 집회로 서울 도심이 뜨거웠습니다.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네, 이제 헌법재판이 막바지로 다가가는데 예. 이 보수를 빙자한 가짜 헌정질서 우린 이런 세력을 비호하는 모습들이 또 이렇게 기승을 부린 것 같습니다. 예. 그에 비해서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촛불의 마음이 활활 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또 집회가 있었는데요. 네. 저는 이 문제를 언론이 이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분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것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지키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심지어 뭐 계엄령을 선포해서 뭐 빨갱이들 다 죽여다 지금 이 국회 탄핵 소추한 국회와 이 불법 문제를 수사하는 특검이 다 빨갱이들이 사주하는 것이다. 이런 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의 사고이겠습니까? 예. 이런 특검이 법원에 영장을 발부해서 범죄 행위지와 주 피의자의 장소를 압수수색하려는 것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아니, 법 질서를 방해하고 헌정 질서를 농단하고 있는 사태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이 여전히 뜨거운 것을 확인한 예. 모습입니다. 이 태극기 집회에서 뭐 계엄령을 선포하라 이런 것도 물론 문제가 되는 발언이지만 네. 촛불 집회에서도 뭐 이석기를 석방하라 이런 뭐 부분에선 반감을 나타내는 의견들도 많으시거든요. 요즘에는 거의 보이지 않고 초기에 약한 그쪽 예. 당원들이 일부 그것도 본 집회도 아니고 집회 여는 중에 옆에 프랑카드처럼 걸 하나 봤습니다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지금 약간 좀 전화 상태가 좋지가 않아서요. 어디 좀 이동 중이십니까? 네네네. 아, 죄송하지만 좀. 지금 출근 중이라서. 예. 아, 그러신군요. 잠시 네. 좀 어디서 좀 이렇게 멈추셔서 예, 안정감 있게 알겠습니다. 통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탄핵 찬반 집회에 이 정치인들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특히 네. 문재인 후보의 집회 참석은 다른 정치인들과는 무게감이 많이 다르죠. 이런 집회 네. 참석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저도 같이 참여를 했고요. 예. 저는 의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핵 심판 절차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또 가는 중인데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 마지막에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차단하고 헌법 수호의 의지를 우리 국민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헌재 결과를 이제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정치권이 좀 헌재를 놓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헌재를 기다리는 것과 별개로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은 네. 대통령이 헌법 지금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사실상 국민을 선동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또 그것이 아직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각각 이런 보수 단체들한테 자금 지원한 내역들이 쭉 밝혀지면서 이게 자발적인 시민들의 어떤 모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대우에서 정경련을 통해서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해서 이러한 단체들의 순수성이 매우 의심되기 때문에 이러한 세력에 대해서 국민의 의지를 정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헌재의 탄핵 심판이 과연 언제쯤 결론이 날 것인가? 뭐 3월 초설부터 4말 5초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2월 말 안에 결론이 종결이 되고 3월 13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지금 대행이죠. 네네. 퇴임 전까지 이 판결이 나지 않으면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가 인용되려면 6인의 재판관이 찬성을 해야 되고 예. 이미 정족수가 7인이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이정미 재판관이 사퇴하면 딱 7명 남게 되는데 네. 누구 한 명이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심의 자체, 의결 자체를 못 해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예. 완전히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고장이 나서 그냥
완전 정체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뭐 고영태 파일을 뭐 추가 증거로 제시하고 계속해서 지연 전략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원래 민사소송법에서도 네. 이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 제출은 재판장이 각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신 독재 시절 모든 사법 절차를 무시했던 그런 그 세력들, 또 그런 분의 따님이신 분이 누구보다도 민주주의의 결과로 얻어진 이 사법 절차를 이렇게 개인의 어떤 진실 은폐로 악용하고 지연작전을 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예. 자, 문재인 선거 캠프 총괄 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네. 당내 경선 승리는 물론이고 최종 당선까지 이제 책임을 지시는 건데 문재인 전 대표가 삼고 초려를 해서 총괄 본부장직 수락을 하셨다면서요? 지금은 정권 교체라는 촛불 민심이 너무 간절합니다. 저도 집회 나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국민들을 고생시키고 지금 경제도 안 좋고 이러는데 토요일마다 이렇게 참여하는 그 국민들의 모습에 좀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을 느끼는데요. 이 부분들의 열망을 정치권에서 책임있게 마무리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정권 교체와 공정한 그리고 투명한 유능한 정보를 수립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저 같은 정치인이 집회 참가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마무리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시기가 너무 짧습니다. 바로 60일 이내에 선거가 끄고 끝나고 나면 인수위도 없이 바로 정부를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밖에서 막연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책임있는 후보, 이 촛불 민심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후보와 결합해서 이 국민의 열망에 대해서 책임있게 마무리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삼고 초려를 해서 이제 수락하신 거 지지율 1위 대세 후보의 제안인데 선뜻 수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저는 이제 당 중심의 집권, 문재인 후보께서도 개인의 집권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이 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가장 강하게 가지고 계셨고, 저도 그래서 당대표에 출마를 했었던 것이고, 또 당에서는 수권비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당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랬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고,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좋고요. 아무튼 또 하나는 탄핵 국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대선 국면으로 과연 바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 때문에 조금 망설이셨군요. 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캠프의 영입인사 1호인 전인범 전 사령관 부인의 뭐 비리 의혹은 차치하고라도 5.18 관련 발언은 지금 상당히 호남 민심을 자극하는 거 아닙니까? 파장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 용납될 수 없는 발언이고 본인 스스로가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존경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무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 한치의 변함이 없다. 이런 표현으로 사과를 했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감으로써 스스로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 전 대표가 송 본부장께 삼고 초려한 배경에는 호남 민심 잡기 전략이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호남 민심 놓고 안희정 지사, 안철수 바른정당 전 대표하고 3자 대결 구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이 대결에서 어떻게 호남 민심을 끌어안을 생각이세요? 호남 민심은 올바른 정권 교체의 희망과 비전을 누가 제시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남인들이 바라는 정권 교체, 올바른 정권 교체의 핵심이 문재인 후보라는 것을 더욱 홍보를 해나가고 문재인 후보가 호남과 연정을 하는 자세로 호남 민심을 끌어안겠다. 어제 SBS 국민 면접에서도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자세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연결하고 보증하는 일종의 음의 배설을 쓰듯이 보증하는 역할을 조성연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정권은 호남뿐만이 아니라 출신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실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하겠습니다.
예. 송 본부장님의 세금으로 일자리 누가 못 만드냐 이 발언도 네. 논란이 됐었죠. 네, 일각에서는 뭐 문재인 후보와 시작부터 엇박자를 냈다, 부협화음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캠프 내에서 어떻게 정리가 된 겁니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강조했던 것은 81만 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 것으로 오해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후보님과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81만 개가 공무원 자리를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공무원 자리, 소방직, 경찰직 등 지금 정원에 미달된 부분들은 늘리되 네. 나머지는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를 주도해서 지금 고용 절벽 청년 실업 문제의 긴급 구조의 형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예. 또한 민간 투자를 제재한 것이 아니라 이 공공 투자를 기초로 또 제2단계 일자리 전략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표의 안보관에 네. 대해서 지금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 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한번 바꾸기도 하셨잖아요. 송 의원님이 견지해온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고 한데 일단 차기 정권으로 넘기자는 게 문 전 대표의 입장이시죠? 두 가지죠. 문 대표 입장, 책에도 쓰셨지만 차기 정부에서 넘기자, 그리고 국회 비준 심의를 받자 이 두 가지 저와 견해가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근데 지난해 사드 문제 관련해서 중국 왕이 외교부장 만나고 50기까지 한 입장으로서 그렇다면 앞으로 뭐 사드 배치 철회 입장을 문재인 후보의 공약으로 설득 내지는 포함시킬 생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드 배치 문제를 국회 비준 심의를 받도록 하자 이 과정이 충실한 게 중요하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사드 배치 찬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 6차 핵실험을 막고 ICBM 개발을 막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예. 사드를 배치한다고 북한이 핵실험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제 또 미사일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는 6차 핵실험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에 무기 많이 배치한다고 북한이 핵실험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국제 외교 역량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고 미국과 공조해서 북을 직접 대화의 채널로 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한데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이를 할 수 있는 철학과 비전이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문재인 후보를 돕는 핵심적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정말 민족 문제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문재인 후보를 도와서 당선되면 바로 푸틴도 만나고 트럼프도 만나고 시진핑도 만나고 예. 아베 신조도 만나서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또 러시아는 ICBM하고 중국은 거기를 뚫든 또 무기를 배치해서 제2의 러일 전쟁, 청일 전쟁 같은 동북아의 군사 긴장 고조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이거를 계기로 오히려 북핵 문제의 해결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말입니다. 북한의 안보 위협이 거듭될수록 사실 야당에 유리하지 않게 되는 국면이잖아요. 왜 자꾸 국민들이 안보 위기가 오면 보수 세력에 의지하게 되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은 왜 국민적 신뢰를 주지 못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번에는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 너무나 무능한 가짜 안보입니다. 황교안 지금 AI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그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 새벽 1시에 9일날 새벽 1시에 발생했는데 8시 20분 관계장관 대책회의조차에서도 A형 구제역 발생을 모르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무능하고 엉터리인 이 정부가 안보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세월호 짐 올 때 7시간 동안 대통령과 연락도 안 되는 이런 세력이 어떻게 이런 국가 위기 상황을 대응할 수가 있겠어요? 이 가짜 안보 세력을 물리치고 제대로 된 국가관을 가지고 공수특전단을 경험한 문재인 후보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확고하게 이걸 대응해 나갈 것이고 북한을 욕하고 비난만 하는 게 국가안보가 아니거든요. 국가안보는 실제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핵을 더 이상 개발하지 못하도록 막아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핵 개발을 전제로 놓고 핵이 날라오면은 하늘에서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마치겠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이야기입니까? 그거는
완전히 나라가 파탄이 날 때의 이야기고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그걸 막아낼 수 있고 못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국가 안보를 관리하는 지도자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 선거 실무와 전략을 총괄하시니까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지금 가파릅니다. 네.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지율이 20%에 달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는데요. 지금 지지율이 거의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안희정 지사의 돌풍, 신안풍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네. 문재인 캠프에서는 아직 여유를 갖고 보시는 입장이신지요? 아니면 다소 위협적이라고 보십니까? 저희들은 당연히 긴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합니다. 예.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는 자세로 열심히 준비할 생각이고요. 아, 그러면 토끼가 안희정 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꼭 그런 표현보다는 그 모든 일을 또 이렇게 교만하지 않고 예.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 지사의 그 상승세에 대해서는 환영하고 긍정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당의 외연이 확대되고 우리 당의 경선이 사실상 본선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문 전 대표의 대세론을 굳히기 위해서는 지금의 30% 지지율을 넘어서는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 전 대표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그 호남 민심이 확실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정성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김정숙 여사께서 매주 호남을 방문해서 예. 민심을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합류한 만큼 오늘 제가 광주에 내려갑니다. 예. 내일 모레 전남 지역을 후보님과 함께 쭉 한번 돌려고 합니다. 그래서 후보께서 제시한 호남 민심의 수용에 대한 진정성을 제가 스스로 담보하고 또 그걸 실행할 수 있도록 약속하고 뛰어다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